좀 대중 강의를 좀 부탁을 하셔서 퇴계학에 대한 어떤 좀 전반적인 얘기를 조금 해달라는 부탁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드리는 게 좋을까? 제가 원래 이제 아마 사단 칠정 논쟁 관련한 책을 출간을 하고 그 이후로도 그 퇴계 후학들에 대한 논문을 조금 많이 쓰다 보니까 퇴계 후학들의 어떤 그 이후의 학적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필요로 하시는지 뭐 이런 얘기를 조금 하다가 그냥 이렇게 대중강의라 해서 굉장히 좀 대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들을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 와보니까 이강호 교수님도 계시고 안병일 교수님도 계시고 이래서 잘 두 분은 뭐 이게 안 들으셔도 될 정도로 사실은 워낙 그 전문적이신 분들인데 오늘 좀 그래서 상당히 부담이 좀 되는 자리긴 합니다. 근데 한 번쯤 좀 그 큰 틀에서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고 그 얘기들을 조금 나누어 볼까 합니다. 사실 제가 고민했던 영역은 요 부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분들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퇴계생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이렇게 높으신 분들을 제외한 굉장히 많은 일반인들이 저한테 늘상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입니다. 사실은 옛날에 1,000원짜리가 굉장히 보편적 화폐일 때, 지금 10,000원짜리보다 훨씬 많이 쓰이고 있을 때 퇴계생께서 이렇게 1,000원짜리 화폐 인물이 되셨는데 그 말은 결국은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대부분 다 이순신 장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문신들로 이렇게 또 문신의 어머니가 그 화폐 인물로 들어가 있는데 왜 그럴까라는 고민을 조금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퇴계 선생이 어느 한 국가에서 화폐에 그 인물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 나라의 모든 어떤 정신과 그 나라의 모든 걸 대표한다는 의미를 갖게 되는데 왜 들어갔죠? 라는 물음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학자들하고 할 수 있는 얘기는 뭐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대답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걸 설명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뭐 퇴계생의 사단 칠정 논쟁을 가지고 설명할 수도 없고 그분이 사셨던 어떤 평생을 가지고 설명하기도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1,000원에 들어갔던 화폐에 들어갔던 인물이라는 게 결국은 한국을 대표하는 가장 핵심된 인물이라는 얘기인데 도대체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준 거죠? 라는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치환해 놓고 나면 대답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조금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되게 파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도산서원 가면 퇴계생이 계시고요. 또 이렇게 경이 뭔지는 잘 모릅니다. 대부분. 근데 이게 공경,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 마음이 답답해지는 뭐 그런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이 경,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퇴계생 책을 배울 때마다 이렇게 돌고 또 역사 시간에 조금 배웠던 사람들이 혹은 윤리 시간에 이렇게 배웠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제 우리 큰애가 철학 개론 수업을 듣는다면서 아빠 사단 칠정이 뭐야? 라고 저한테 되레 질문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정도 수준에서 아마 이제 사단 칠정이라는 말 정도를 들어보는 그리고 퇴계생 떠올리면 당연히 이제 영남학파라는 이름이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뭐 훌륭한 학자, 한국을 대표하는 학자 이런 정도의 느낌들만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이제 우리가 1,000원이라는 집회에 한국을 대표하는 어떤 집회의 대표 인물이 될 만한 이유가 충분한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김병일 원장님 오늘 오실 줄 모르고 제가 이 책을 사왔는데 이 책에서 김병일 원장님이 주장하셨던 내용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사실은 성김과 별의 아이콘이고 또 벼슬에서 끊임없이 물러나면서 자기 소양을 했던 분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여성들을 많이 다루시다 보니까 우리가 약간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그렇게 좀 완성되지 못했다고 알려져 있는 퇴계생의 두 번째 부인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건 김병일 원장님이 옛날에 국학진흥 원장님으로 계실 때 이 책을 제가 하던 사업에 보면 전문 창작자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이렇게 뭐 영화도 만들고 드라마도 만드시는 분한테 김병일 원장님이 늘 그런 말씀하셨을 때 책에 주면서 꼭 퇴계처럼 되세요 이러면서 이제 책을 주시면 어떤 젊은 친구가 짓궂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퇴계가 아니고 연계인데요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사실 이제 그런 어떤 농담이 왔다 갔다 할 만큼 우리 퇴계에 대한 어떤 말 자체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학문책에서는 더 큰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아마 이게 제가 2022년 이 강좌도 이렇게 들어보면 학자들 사이에도 굉장히 좀 차이들이 있습니다. 퇴계생 같은 경우는 주작을 가장 정확하게 전승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주작을 그대로 전승했다면 우리가 퇴계학이라고 따로 이렇게 코테이션 마크를 붙여서 학문 체계로 부를 수 있을까? 꼭 그렇게 불러야 될까? 그냥 뭐 퇴계학을 굳이 얘기하지 말고 퇴계성한 주작이라고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퇴계학이라고 코테이션 마크를 붙이려면 주작과 뭔가 구별되는 대별적 체제로서의 퇴계학이라는 게 존재해야 되는데 도대체 그게 뭘까? 이런 고민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퇴계학이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면 왜 한국을 대표할 만한 인물인지에 대한 아주 일반적 질문들을 던지게 되고요. 그리고 학자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퇴계학이라고 할 만한 어떤 우리만의, 그러니까 퇴계성이 우리의 고민과 한국 사람들의 고민과 또 한반도의 고민을 가지고 우리의 고민 체계 속에서 우리를 위한 학문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이 고민이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 전제는 확실합니다. 퇴계성이 한 번도 주자를 흠모해보지 않은 적이 없고 본인 스스로도 주자학과 벗어난 길을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셨습니다. 그건 확실하게 본인 스스로 주자를 가장 잘 잇는다고 생각하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연구해 볼 때 퇴계성의 학문이 정말로 주자학하고 똑같기만 하다면 굳이 이걸 우리가 퇴계학이라고 붙일 이유가 뭘까? 이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제 오늘 얘기는 좀 붙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정도의 영향력을 충분히 우리가 인정하고 퇴계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지 않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 본 슬라이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어떤 이론적 깊이 있는 내용들을 많이 다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론적 깊이 있는 내용들은 다른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다루셨던 걸로 알고 있고, 또 사단 칠정 논쟁에 대한 아주 조밀한 얘기들도 사실은 뭐 조금 그 안에 논리적인 어떤 얘기들을 다뤄보면 굉장히 재미는 있는데, 오늘은 그런 얘기보다 퇴계성이 적어도 주자학과 어떤 차별적 체제를 가지고 퇴계학이라는 걸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이 주자학에서 퇴계학까지 오는 요 길을 조금 보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사실은 주자학 퇴계 속에서 했던 문제, 그리고 하나는 우리 조선에 와서 혹은 한반도에 와서 퇴계학이 만들어지는 그 시점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가지고 이해를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좀 다행이라면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말고 쭉 이렇게 제 얘기를 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보면 학자들 입장에서 보면 되게 조밀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씩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다만 큰 틀에서 볼 때 아마 이런 정도로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퇴계를 좀 이해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조금 멀리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유학부터 조금 보고 내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유학을 어떻게 정의할까에 대한 고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유학을 정의하는 방식들은 뭐 워낙 많고요. 또 이게 제가 이제 원래 서양 철학을 꽤 학부 때 전공하다가 동양 철학으로 넘어와서 한국 철학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유학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학문 시스템은 보통 뭐 그 사람이 살았을 때 뭐 1, 20년 혹은 뭐 길어봤자 한 100년 이런 정도의 생명을 가지고 학문이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만들어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유학은 적어도 기원전 공자 때부터 생각하면 적어도 지금 기원전 한 7, 8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학문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또 시대마다 이렇게 계속 변화하면서 새로운 방법의 어떤 논의를 가지고 학문을 만들어 왔습니다. 단 한 번도 유학이라는 옷을 벗어본 적이 없고 다만 그 속에서 어떤 유학인지만 가지고 이름이 약간씩 바뀌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도대체 우리가 유학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이 고민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단순한 위험성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유학은 공자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화되지 않은 딱 하나의 논리를 저한테 묻는다면 제가 대답하고 싶은 것은 내성외양 혹은 수기치인입니다. 유학은 단 한 번도 이 논리에서 벗어나 본 적은 없다. 다시 얘기하면 나 스스로를 수양해서 내가 성인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주로 공자나 맹자의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내가 성인이 되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나의 성인됨이 옆 사람을 교화시키고 옆 사람을 교화시키다 보면 어느 순간 어디까지요? 평천화까지 이루어내는 이 단계까지 가는 게 유학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수신제가 치국 평천화의 수신 단계를 완성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들입니다. 그리고 그 도덕적 영향 범위가 천하까지 미치게 되면 비로소 천하의 어떤 그 사람의 도덕적 영향 범위가 넘어가는 이 단계까지를 우리가 유학의 범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옛날에는 수기를 끝마치고 나면 내가 충분히 내적으로 성인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비로소 도덕적으로 남을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단계.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다스리는 그 지경, 뭐 그게 작게는 가공동체부터 멀게는 국가 혹은 더 멀리는 천하까지 다 뭐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도덕적인 천하를 이루어내는 거. 그래서 이걸 현대말로 바꾸면 내가 성인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성인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도덕 공동체를 꿈꾸는 게 저는 유학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공자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화되지 않는데 문제는 어떻게 되며 어떤 방식으로 돼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하는 것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이론적 차이들이 만들어지고 그게 우리가 이제 유학의 이론들을 지금까지 만들어 왔다라고 말씀드려도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인이 되는 것 그리고 성인된 사람이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이기 때문에 유학 혹은 동양의 철학은 그래서 서양의 학문 시스템하고는 정말 차이가 많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서양 철학을 오래 할 때 서양 철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론은 인식론입니다. 인식론이라는 건 뭐냐 하면 내 앞에 이렇게 나무가 하나 서 있는데 실제로 나무가 서 있는 걸 내 머리가 그대로 이해하면 이 관계를 뭐라고 해요? 이걸 우리가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론적 진리는 뭐냐 하면 그 물리학 같은 경우는 물건을 던졌는데 떨어지는 속도가 내 머릿속에서 알고 있는 거하고 실제로 지구상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 똑같으면 아 그게 진리구나 라고 어떤 거예요? 아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동양의 철학 진리는 뭐냐면 많이 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유교 경전을 달달달 외우고 유교 경전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 외우고 있다 해도 결국 핵심적인 건 뭐예요?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인이 실제로 되는 문제입니다. 이걸 우리가 됨의 철학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동양의 철학들은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이 됨의 철학입니다. 아무리 많이 외워도 그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성인이 먼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유학에서는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들이요. 아, 당신 유학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래 알아요. 뭐 논어도 있고 맹자도 있고 뭐 사서도 있고 이런 정도의 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유학을 안다라는 개념은 뭐를 통해서 드러납니까? 행동하는 방식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이 성인이 됐네, 안 됐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는 그 퇴계생을 가장 흠모하는 김병현 원장님 같은 경우도 퇴계생이 잘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퇴계생의 행동 방식과 삶의 영향력을 그대로 내 삶으로 가져오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됨의 철학이라는 것은 사실은 알의 철학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된다는 문제는 사실은 자기 인생 전체를 어떻게 해요? 그쪽으로 투영시켜내기를 요구하는 굉장히 엄청난 학문적 요구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자, 지금부터 여기 계신 선생님들한테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유학자가 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유학은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되는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런 문제들입니다.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요. 이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좀 상상해 보면 되게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보통 제가 여기에 이제 혹시 크리스찬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전도하러 많이 다니시지 않습니까? 그죠? 전도하러 가면 이렇게 묻습니다. 아이고, 교회 나오셔야죠. 라고 하면 이 전도 당하는 입장에서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뭐예요? 제가 왜요? 제가 왜요? 제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 그 사람이 저한테 설명을 해줘야 제가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할 거잖아요. 그죠? 왜 제가 교회 가야 되죠?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께 지금 유학에서 바라는 성인이 되셔야 됩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 이게 옛날에 공자가 천하를 주유하거나 맹자가 천하를 주유하면서 저 왕들에게 지금부터 당신은 왕도 정치를 시행하셔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모든 왕들이 가장 처음에 물었던 질문입니다. 왜? 왜 도덕, 그 많은 병법, 국가부방 이래 다 버려두고 왜 필이면 도덕을 하라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러고 나면 그게 만약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잘 설명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교회를 나가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천당도 가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묻는 물은 뭐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근데 나는 보니까 좀 문제가 좀 있어요. 나는 돈도 좀 벌어야 될 것 같고 내가 지금까지 했는 짓을 보면 내가 천당 갈 수 있겠어요? 지금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맹자에 보면 양해왕이 뭐라고 묻냐 하면 저는 여자도 좋아하고요. 또 재물도 좋아하고 하는데 내가 지금 맹자 선생님께서 얘기하시는 거 보면 그렇게 좋은 왕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요. 그 가능성을 또 묻습니다.
당신이 꼭 돼야 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다음 마지막 물음은 뭐예요? 그럼 오늘부터 제가 뭘 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요 책에는 공자 맹자 때부터 시작해서 주자도 여기에 대답하고 있고 양명도 여기에 대답하고 있고 상상도 여기에 대답하고 있고 퇴계생도 여기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이론이 갈라지는 건 뭐예요? 요 대답들의 내용들이 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시기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맹자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이게 원시유학의 대답입니다. 맹자가 대답했는 말은 되게 재밌어요. 맹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께서 왜 도덕 정치를 하는 군자가 돼야 되는지를 왕에게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맹자에 나오는 재밌는 구절입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어떻다고 그래요? 그냥 희미한 정도가 아니라 기희입니다. 거의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작은 차이가 있는데, 그 작은 차이가 뭐예요? 사람하고 동물의 차이는 동물에게 없는 것, 아주 작은 차이. 그걸 바로 맹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덕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도덕성은 어떤 동물에게도 발견되지 않는데 나머지 99.99%는 거의 동물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생식에서 번성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은데 뭐만 달라요? 그 도덕본성 하나 갖고 있는 거. 그래서 그거를 성취하는 거는 누구예요? 사람이고, 그걸 성취하지 못하면 뭐예요? 동물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희 할머니가 보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욕을 되게 많이 하셨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TV에 나와서 하는 짓 보고 되게 인간 납치 않으면 뭐라 그래요? 에이씨, 검수맛도 못한 놈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이 맹자를 인용해서 하는 욕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근래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도덕성을, 내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도덕성을 행사해내지 못하면 결국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동물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스님들 중에 내가 인간이다라고 판단되면 반드시 그다음부터 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맹자 입장에서는 도덕을 성취해 나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맹자가 했던 가장 중요한 그 질문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렇게 물어요. 왕이, 당신 말대로 보니까 내가 동물은 안 돼야 되겠고 왕도 정치는 실현해야 되겠는데, 내가 지금까지 보니까 내가 여자도 좋아하고, 실제로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자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좋아한다 그래요? 돈도 좋아하고, 뭐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니까 맹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가능성은 이미 왕의 마음속에 다 주어져 있다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설명하는 굉장히 많은 설명들이 맹자 이론에 굉장히 복잡하게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단적인 질문 같은 게 하나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어린애가요, 이제 막 돌진한 어린애, 길 수 있는 어린애가 아마 이제 동네 아주머니들 모였었죠. 빨래판에서 빨래를 막 하고 있는데 애 하나가 이렇게 우물로 막 이렇게 기어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우리식으로 옮겨놓으면 이런 방식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밤에 한 11시 반쯤에 이제 요 역삼역 지하철역에 이렇게 딱 전부 다 서 있습니다. 쭉 서 있는데, 데이트 마치고 이제 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또 회식 마치고 술 한잔 해서 이렇게 누워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휴대폰 보는 분들도 있고, 텔레비전 이렇게 책 보면 벌써 막 딴짓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그러다 갑자기 어떤 한 분이 이렇게 턱턱턱 걸어오다 갑자기 술 취해서 선로에 툭 떨어집니다. 툭 떨어져요. 그러면 그때 우리의 반응은 뭘까요? 남의 얘기니까 그냥 계속 텔레비 보고 책 읽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반응은 어떤 거예요? 누구나 다 하는 반응이 모두에게 나옵니다. 맹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어린애가 물에 빠질 것 같은 순간 모든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면서 하는 순간 어때요? 그때 맹자는 아주 냉정하게 두 가지를 묻습니다. 하나는 그 애를 당신이 압니까? 아니면 그 애 엄마하고 알아서 그런 생각을 하냐?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혹시 내가 그런 생각을 안 가지면 도덕적이 아니라는 지탄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을 게 걱정돼서 그런 걸 의도적으로 이렇게 입으로 끌어내는 거냐라고 물어요.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하는 이 마음이 확 발현되면 어떻게 돼요? 후다닥 가서 걔를 구하는 행동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떨어진 사람에 대해서 내 안타까워서 하는 이 안타까움이 내 마음 전체를 통해서 행동으로 옮겨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철로에 뛰어내려서 그 사람을 구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나를 생각하는 감정하고 타인에 대한 감정을 다 갖고 있는데, 맹자가 볼 때는 타인을 생각하는 그 감정도 우리에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 감정을 내가 어떤 방식으로 내 마음 전체로 만들어낼 건가 하는 것들이 핵심 고민이라고 하면서, 이미 당신한테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가능성 다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발현시키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를
맹자는 굉장히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맹자는 내가 왕도 정치를 못하겠다라는 데 대해서 뭐라고 비판하냐 하면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거는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안 하는 겁니다. 라고 비판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그 맹자의 굉장히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성이 되는 노력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내가 뭐 해야 돼요? 맹자는 집중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자기의 어떤 그 본성인 마음에 딱 쳐다보면서 그대로 행동하기를 노력하고요. 그 다음에 야기를 늘 취하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화기충진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그런 개념들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맹자의 원시유학의 가장 중요한 대답들입니다. 여기에 대답할 수 있으면 여기에 다 동의된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그다음부터 유학자가 돼야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그 맹자는 이론을 설명하게 됩니다. 이런 이론 설명 방식은 사실은 공자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맹자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순자는 설명 방식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우리가 원시유학이라고 할 때는 왜 그렇게 돼야 될지 또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오늘부터 당장 뭐 해야 될지에 대한 질문들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이따 주자학도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학이 만들어지는데요. 사실은 이것만 갖고 우리가 보통 한 학기 수업하는 건데 조금 고민스럽긴 합니다만은 큰 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작이 탄생되는 데는 대략 주위가 1130년에서 1200년에 사십니다. 그리고 주작이 이 동양에서 완전히 이해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건 거의 1300이 다 넘어가야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맹자 같은 경우는 기원전 약 한 200년 전쯤 사람입니다. 전국시대 사람이고요. 또 공자는 춘추시대 때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정도의 유학이 탄생을 했습니다. 이 유학의 탄생은 사실은 어떤 생각들을 좀 가지고 보셔야 되냐면 그 당시에 그 중국이라는 게 지금 중국만 해도 하나의 거대한 제국인데요. 원래 사실은 그 중국은 처음에 그 정도였던 거대한 이걸 이룰 만큼의 그런 어떤 그 국가적 시스템을 갖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니, 이게 좀 상식적이긴 한데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국어 공무원들까지 국가에서 급여를 다 주기 시작한 지가 전체 한 3000년, 4000년 역사에서 얼마쯤 됐을까요? 예, 근래 한 100년도 채 안 됐을 겁니다. 일제강점 이후로 대한민국이 성립되고 그 다음부터 그 국가에서 모든 공무원에게 월급 줄 만큼 국가의 경제력이 세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조선시대 때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강한 중앙집권제 국가라 하더라도 국가에서 월급 줄 수 있는 사람은 현감 정도였고요. 나머지 그 현감이 그 지역에서 알아서 이렇게 월급을 주도록 했었습니다. 이걸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춘추전국시대나 이때쯤 되면요, 한 나라의 경제력과 군사력과 부라는 게 중국 중원 전체를 지배할 만큼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각 지역마다 조그마한 나라들이 막 성립되고 서로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주나라에서 이제 국가가 성립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때 그 국가들 이렇게 우리 봉건제라고 하죠. 이렇게 장자 중심으로 나라를 쭉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제후국을 만들고 뭐 이런 과정들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한 수백 개 국가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갈라지고 난 다음에 그 속에서 뭐예요? 나라가 경쟁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속에서는 각각 자기가 필요한 책사들이 다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제자백과가 왜 그 혼란한 춘추시대 때 만들어졌냐라고 질문하면 주로 우리가 대답하는 말이 뭐예요? 혼란하면 혼란할수록 책사들이 할 일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왕에게 농법을 잘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병가 같은 경우는 병법을 자꾸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나라를 잘 지키는 방법들도 얘기하고. 근데 그 중에 제일 황당한 방법을 얘기한 게 바로 유가입니다. 도덕적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굉장히 현실적인,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공자가 대답했던 것은 어쨌든 나라가 도덕적으로 다스려지면 누구까지, 백성들까지도 왕에게 굴복해서 그 나라를 함께 다스려갈 거다 라는 어떤 굉장히 이론적이고 이념적인 입장들을 제시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입장에서 보면 현실적인 대안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현대까지 여전히 살아남은 유일한 학문 시스템은 유학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도가나 이런 것들은 행위의 어떤 적이 아니라 이론으로만 지금까지 좀 남아 있긴 하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나라가 만들어졌지만 전국시대에 한 7개 정도 나라가 합쳐지고 최종적으로 누가 그 중국을 지배하냐면 진시황제에서 진나라가 최종적으로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통일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 하나로 모든 이념을 모으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해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진시황후에서 분석행위 사건들이 일어나고 맹자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 완전히 이렇게 유학은 분석행위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유학의 모든 책들을 다 태워버렸고 계행유, 유학자들 다 묻어버렸습니다. 물론 뭐 실제로 이제 얼만큼 대규모로 일어났는지는 연구들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엄청난 사상적 탄압들이 발생했고 가장 먼저 당했던 것들이 유학이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불과 한 몇십 년 뒤에 한나라가 다시 진나라를 무너뜨리고 이렇게 한나라가 통일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상식적이긴 한데요. 우리가 보면 어떤 나라가 막 쪼개질 때는 그 나라에서 누가 힘이 제일 세냐면 무관들의 힘이 제일 셉니다. 이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마리아에서 계속 전쟁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데 나라가 딱 통일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딱 통일되고 나면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죠? 나라를 세우는 것은 마리아에서 하지만 수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말에서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어떤 문체로 돌아서야 되고 이데올로기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의 어떤 국가 이념으로 모아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철저하게 죽어나간 사람들은 누구냐면 아버지와 같이 혹은 자기와 같이 이렇게 나라를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2대나 3대 왕들이 보면 엄청나게 많은 어떤 사람, 이제 자기 아버지 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을 죽이는 작업들을 하죠. 그죠? 그래서 한나라 같은 경우도 한무제에 의해서 그 전에 유방과 같이 이렇게 나라를 세웠던 사람들을 다 변방으로 쫓아보내고 혹은 이제 그 사람들 다 이렇게 탄압해내고 이렇게 곤란합니다. 우리 뭐 조선 같은 경우도 태종 이방원 같은 경우도 이성계와 같이 나라를 세웠던 모든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축출하고 적어내면서 왕권을 강화해 가는 방법들을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무제 입장에서 보면 이제 새로운 어떤 진나라와 다른 새로운 이념으로 국가를 다스려야 되는데 어떤 게 가장 좋을까라고 고민하다 보니까 그때 우리가 받아들였던 게 다시 유학이 국교화됩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동중서에서 유학이 국교화된다고 했던 이 한나라 유학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명의 유학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걸로 보통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사실은 맹자의 유학은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맹자의 유학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어떤 성선론이나 이런 것들 기반으로 한 도덕 정치에 저것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왕은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금수와 똑같기 때문에 역성혁명론이 뒤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자의 이론은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단지 이제 오경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하는 작업들이 이제 한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나라 같은 경우는 이때 우리가 박사라는 말이 처음 나오죠. 이게 이제 다 분쇄되고 나니까 책이 다 불태워지고 나니까 이걸 다시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내는 작업들이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외우고 있는 분들을 다 모아서 하나하나 글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토론해서 경전을 새롭게 확보해 나가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중국에 이제 국자관 같은 데 가면 서 있는 비림 같은 데 이제 아예 못 태우게 다 글을 새겨버립니다. 경전을.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게 지금 이제 5경 시스템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게 나중에 13경까지 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추소들이 만들어지는 작업들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유학이 국교화되는데 문제는 한나라가 대략 한 400년 정도 가고 또다시 나라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엄청난 혼란의 시기를 중국이 거의 한 1000년 가까이 겪게 되죠. 이런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냐면 요때 이제 한나라 말쯤 되면 뭐가 들어오냐면 불교가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불교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때 춘추전국 시대 만들어졌던 도가 철학이 새로운 어떤 새로운 어떤 다양한 도가 철학으로 변모되면서 하나의 어떤 백성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평등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바뀌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불교도 흥기하고 도교는 흥기하는데 유교는 더 이상 사실은 하나의 이념적 모델에 이론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불교와 도교들이 이제 혼란의 시기를 쭉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당나라에서 이제 중국이 통일되고 물론 뭐 그 안에 수나라가 통일됩니다만은 실제로 당에서 통일되고 그 이후로 송나라로 가게 될 때 당나라가 딱 이제 나라를 딱 통일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이런 어떤 고민들이냐면 한나라 때 고민하고 똑같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수성해야 되니까 새로운 문의 시스템으로 넘기고 이념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시작을 해야 된다. 근데 이때 보면 당나라 때 한참 유행하던 학문들이 뭐예요? 이미 불교는 들어와서 중국 불교가 만들어져 있을 때였고 도교 같은 경우도 백성들의 어떤 평등사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백성들이 굉장히 이렇게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관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어떤 삶 속에 꾹 이렇게 눌러져 있습니다. 근데 유학 같은 경우는 그냥 혼란의 시기에 보면 사장이나 이렇게 그냥 글자 개수 맞추고 뭐 이렇게 해서 신화 쓰고 뭐 이런 어떤 귀족들의 놀이문화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가 되면 이제 새로운 어떤 이념적 이데올로기가 필요해집니다. 당나라 때가 되면. 그리고 그 당시 당나라 황제들을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어떤 황제는 독일을 선택하기도 하고 어떤 황제는 불교를 선택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유학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거 이대로는 그 새로운 어떤 그 국가 혹은 황제, 제국의 이념이 되기는 불가능하겠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어디로 돌아가자? 원래 공명이 생각했던 원래 원시유학으로 좀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 이념을 그대로 우리가 좀 땡겨올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게 우리가 중국 유학 배우다 보면 나오는 뭐 한유라든지 이고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고민을 조금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최종적인 목표가 뭐냐 하면 공자맹자처럼 원래 이렇게 성인되는 학문으로서 유학을 회복시켜내고 그리고 그런 학문 시스템을 가지고 불교와 도교를 배척하면서 국가의 어떤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어떤 지배 이데올로기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당나라 때 쫙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게 송나라 때 가면 거의 이렇게 완전한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하면 이때 만들어졌던 이 이론 시스템이란 건 원래는 그 수기치인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어떤 그 유학의 이념은 공명으로부터 받아오지만 이때 이미 싸워야 되는 전장은 누구하고 깔려있냐면 불교도 앞에 있죠. 도교도 있죠. 얘들을 어떻게든 밀어내면서 이렇게 유학이 그 우위를 점해야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중국 불교가 되어 있는 이 불교 철학은요, 굉장히 어떤 지금으로 보면 형이상학 시스템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철학으로 이미 중국에서 이렇게 굳어져 있습니다. 뭐 화엄 철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미 굳어져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다양한 어떤 그 경전에 따라서 새로운 어떤 그 해석에 따라서 다양한 중국의 불교들이 만들어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런 불교를 넘어서는 유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불교와 비슷하면서도 불교의 어떤 그 시스템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형이상학 시스템들을 좀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 이 원시유학 때 보면 공명이 가장 공자맹자께서 가장 고민했던 건 뭐냐면 멀리 가 있는 게 아니었었어요. 어떤 시스템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사람이 동물하고 다르다는 것만 계속 보고 있는데 이때 여기 오면 불교는 굉장히 멋있는 설명들을 합니다. 삼라만상이 다 하나로 이렇게 통일되어 있고요. 그 시스템 속에서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를 설명하는데 유학도 그렇게 설명을 해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학이 향당 철학에서 새로운 보편 철학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단계, 여기서 만들어지는 과정이 우리가 신유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유학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가장 대표적인 시스템이 뭐냐면 바로 주자학이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본래 유학으로 돌아가는 거하고 또 그러면서 한유는 불교나 도교하고 했던 이단들과의 싸움 과정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과정에서 그 불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 형이상학 시스템을 유학 시스템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채용론이라든지 혹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다 불교적 시스템에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그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유구 경전에서 찾아야 됩니다. 유구 경전에 찾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가장 눈에 많이 띄었던 것들이 중용에 보면 하늘과 사람을 하나로 이어주는 논의가 어디서 나와요? 중용 같은 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멋있는 이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성입니다.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성인 될 수 있다. 해탈할 수 있다라는 가르침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데 이 고민이 똑같은 고민이 누구에게서부터 먼저 있었냐면 이 맹자에게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맹자가 새롭게 발견되기 시작을 합니다. 맹자가 중요해지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굉장히 체계적인 어떤 그 시스템들이 이제 새롭게 필요해집니다. 그냥 집중하세요, 확중하세요, 뭐 야기 이런 방식 갖고는 더 이상 설명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뭐를 공부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공부해야 되고 공부의 어떤 다양한 방법들을 새롭게 정리해야 되는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뭐 대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근거들을 마련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자하게 되면 우리가 뭐 삼경이라고 얘기하는 뭐 역경 뭐 이런 것들하고 경전하고 또 다른 사서가 새로 등장하는 시스템이 바로 주자학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서에 의해서 주자학에 굉장히 복잡한 이론 시스템이 만들어지는데요. 그거를 여기서 다 설명 한 학기쯤 걸립니다. 그래서 그 내용만 간단하게 좀 보면 이렇습니다. 주자학의 이론 구조는 왜 우리가 유학을 받아들여야 되냐 혹은 유학자가 돼야 되냐라는 주자학의 입장은 뭐냐면 세계를 보편철학 가지고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의 존재는 우주 보편의 원칙에 따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우주 보편의 존재는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태극 혹은 그게 나에게 부여되면 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어떤 그 태극에 따라서 나의 삶의 어떤 일반적인 원칙을 맞추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운행 원칙에 내가 맞추어 가게 되면 어떤 사람이 돼요? 흥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반대하고 하늘의 운행을 하고 다르게 내 멋대로 막 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역천자는
망한다는 이런 논리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운행 원칙이 도덕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세계는 태극과 이치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고, 그 태극과 이치가 사람에게 주어져서 본성이 되면 그건 뭐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도덕 본성이 되기 때문에 그 도덕 본성에 따라서 사는 삶이야말로 바로 하늘의 운행 원칙을 따라가는 삶이다라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안 따라가면 모든 사람은 다 망할 수밖에 없을 거야.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고 나면 그러면 내가 성인이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심성구조 질문 같은 경우도 이 보편철학적 기조가 그대로 마음에도 적용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도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운행 원리도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표현되는 방식들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기론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게 뭐냐 하면 하늘의 도덕이 사람에게 오면, 그 하늘의 이치가 사람에게 오면 도덕적 본성으로서 작용한다 해서 심성론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는 원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의 영역이지만 이 기가 도덕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리가 그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 계속 수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죠? 라고 이제 제자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선 하늘의 이치 제대로 똑바로 하는 게 중요해. 똑바로 하는 게 중요해.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안동에서 올라왔습니다만은 안동에서 서울 오는 길을 다양한 길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쪽 남해로 둘러서 이렇게 오면 서울 오는 길이 굉장히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치를 먼저 똑바로 아는 것. 그래서 리기론에서 리에 대한 공부를, 하늘의 이치를 먼저 공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하늘의 이치란 건 공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처럼 물리학처럼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늘의 이치를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옛날 성현들이 하늘의 이치를 설명해 놓은 것들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주로 뭘로 하는데냐면 독서 공부 혹은 도문학 공부라는 공부로 이렇게 치환되게 됩니다. 그쪽 공부 굉장히 중요해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무리 많이 알면 뭐예요? 그죠? 실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내 마음이 항상 실천할 수 있도록 내 마음도 계속 수양해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치를 아는 공부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내 마음이 항상 그 이치를 따라서 언제나 행동으로 옮겨갈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내 마음을 수양해가는 이 마음 공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마음 공부는 특히 어떤 공부로 이야기하냐면 사실 이게 이제 그 구체적인 공부 방법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이게 좀 왔다 갔다 합니다. 특히 이제 저같이 나중에 양명학 전공한 사람은 양명의 공부론이 실제로 어떤 건지를 잘 독서하지 말라 그러면 어떤 공부를 뭐 어떤 분들은 면벽 수양을 하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게 뭐 선불교하고 뭐가 다르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 공부의 영역은 철저하게 자기를 가만히 수양하고 마음을 내려앉고 자기 덕성을 수양하고 본성에 집중하고 이런 공부들로 그 공부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덕성을 높이는 공부라 해서 존덕성 공부로 이렇게 치환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은 원론적으로 이 이치를 아는 이 도문학 공부 영역하고 또 뭐예요? 마음이 항상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두 공부 영역이 마치 두 개의 수레와 같이 마차의 두 개의 수레처럼 같이 운행돼야 비로소 제대로 이렇게 공부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거는 뭐 새의 두 날개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게 이제 그런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주자학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면 굉장히 폭넓은 그 학문적 프리즘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독서 공부를 굉장히 강조하고 실천 영역도 강조하는 그런 철학적 입장들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실제로 이제 그 주자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주자학 성립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불교 같은 그 일종의 어떤 우주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했는지에 대한 보편적 존재론을 먼저 설명해야 그 다음에 불교하고 이론적 대립이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학문 시스템을 만들어내는데 주자학의 공부에 가장 첫 번째 고민이 가 있었던 겁니다. 주의의 고민이. 그래서 불교만큼이나 굉장히 강력한 형이상학 시스템을 만들고 세계 모든 존재를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데 주위의 모든 어떤 학문 시스템이 집중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집중된 것들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심성론 구조에서 만들어내다 보니까 주위의 공부론은 어쨌든 존재론 중심의 공부론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쨌든 존재론 전체에 대한 어떤 그 공부를 독서를 통해서 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그 독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실천할지를 늘 이렇게 마음 공부를 이렇게 강조하는 이런 어떤 덕성 공부 강조가 동시에 일어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보면 이론을 제대로 알고 그 이론에 대해서 행동하는 자기 시스템이 잘 만들어지는 게 좋은데 문제는 이게 이제 그 제자들 때에 가면 조금 달라집니다. 이거는 여기 이제 교수님들도 많이 계신데 교수님이 한 두세 가지 이론을 막 강조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제자들 때에 가면 어때요?
그 중에 어떤 제자는 선생님이 초반에 얘기했던 것만 계속 받아들이는 제자들이 있고요. 또 뒤에 것만 계속 받아들이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인은 두 가지를 동시에 강조합니다. 이치 공부, 저걸 통해서요. 독서를 통해서 이치 공부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강조하는데, 제자들 때에 가면 이렇게 물어요.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이건 퇴계선생도 원칙적으로 두 개는 동일하게 중요해라고 대답하십니다만은, 제가 그 뒤에 설명했지만 퇴계선생은 확실히 마음적으로 많이 기울어 있습니다. 근데 주인은 되게 원론적으로 열심히 공부해야 되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주작을 중지주의적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지행론에서 아는데 조금 더 포커스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다른 학문 시스템에 비해서. 근데 어쨌든 주자는 잘 알고 열심히 행동할 수 있도록 공부해야 되라는 원론적 대답만 계속 하게 되는데,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묻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환관의 제자였던 하기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사실 환관이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건 아닌데요. 우리가 그 주위의 가장 대표적인 제자라 그러면 그 환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진순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진덕수라는 사람도 있고, 이런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어떤 이론적인 그 영향을 많이 미쳤던 대표적 제자가 이제 환관과 진순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환관이 임천연령으로 있을 때 배웠던 학이라는 사람은 뭐를 받아들이냐면, 어이구, 열심히 책 보고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라는 입장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일단 잘 알아야 그 다음에 행동하니까, 아는데 모든 어떤 자기 에너지를 쏟아내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런 학문은 나중에 철학하는 사람들만 알고 있는 이름들입니다. 왕백이라든지 김이상, 허겸 이런 사람들로 전승되면서, 이게 주로 절강성의 금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주자학파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금화학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후로 마음 공부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공부에 실체가 없다고 생각해서 계속 죽으라고 책만 읽습니다. 그래서 독서 공부를 굉장히 강조하고요. 독서 공부가 강조된 어떤 시스템 속에서 주자학을 전승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책만 자꾸 읽다 보니까, 주로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어떤 저게 있느냐면 지식이 굉장히 늘겠죠, 그죠? 그러다 보면 과거 시험에 잘 이렇게 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자학이 어떤 보편철학이 되고 난 다음부터 과거 시험에 합격하고 또 공부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그쪽으로 나가게 되면서, 실제로 어떤 그 주자학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어떤 그 도덕적인 철학적 특징들을 잃어버리는 문제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금화주자학파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 3, 4대쯤 가고 나면 거의 철학적 맥락이 끊어지는 그런 문제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주위의 대표적 제자였던 진순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결국 최종적으로는 많이 아는 최종 목적이 뭐예요? 많이 아는 최종적인 목적은 결국은 실천하려고 아는 건데, 자꾸 알기만 하라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아니냐라고 해서 마음 공부의 실천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진순 같은 케이스인데요. 여기는 리보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성론 중심의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입장들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진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하기와 달리 환관의 제자 가운데 요로 혹은 오진 같은 사람은 또 전혀 다른 입장들을 떼게 돼요. 같은 환관에게 배웠어도. 그러면서 여기도 마음 공부를 훨씬 더 강조하는 입장들을 계속 강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름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주자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공부가 뭐와 뭘로 갈라져요? 우리가 도덕 실천하기 위해서 잘 아는 게 중요하다, 혹은 도덕 실천하기 위해서 마음이 중요하다, 이 두 가지를 주인은 다 강조했는데, 어떤 한 계열은 죽으라고 책만 파는 학파가 나오고, 또 한 파는 어때요? 마음 공부를 굉장히 강조하는 한파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그 이후로 쭉 전성이 되게 되는데, 그 중에 보면 특히 이제 오징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그 나중에 황종이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 뭐라고 얘기까지 나오냐면, 오징은 주자학하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주자학에서 이단시 되었던 육상산의 상산학하고를 합쳐놓은 주력 화해론자다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마음 공부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두의 어떤 학파로 갈라지게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들었냐면, 한반도에 유입된 주자학이 어떤 주자학이 유입됐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한반도의 주자학 유입은 이론들이 워낙 많습니다. 워낙 많고 또 굉장히 다양한 어떤 입장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 국학진흥원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이제 주작을 들여왔던 가장 중요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영주의 안향이나 이런 분들인데요. 전체 어떤 이론사에서 보면 주작의 유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그때 원나라에 설치되었던 만권당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만권당에 보면 만권당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충선왕이 원나라 수도원 북경에 자기 집에 이렇게 설치한 개인 서재입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가 있으면서 이제 학자들도 데리고 가고 또 원나라 학자들도 이렇게 그 집에 들락날락 하면서 이렇게 학문적 시스템을 계속 나누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몇몇 주자학자들과 고려의 어떤 이제 신진사대부나 혹은 새로운 학자들과 교섭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주작을 유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게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법들입니다. 근데 그 출입했는 사람 중에 우리가 누구를 조금 눈여겨봐야 되냐면 오징의 가장 대표적 제자였던 우집하고 원명성 같은 사람이 굉장히 자주 이렇게 만권당에 출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철학이 결국은 조선의 한반도의 고려 말에 이제 유입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다른 논문을 통해서 이미 발표를 한 건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한반도에는 어떤 주장이 유입됐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미 뭐를 강조하는 실천과 마음 공부를 유난히 강조하는 존덕성학파 학문이 고려 말 때부터 이미 유입되었다라고 보는 게 옳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주작은 기본적으로 약간 중지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어쨌든 존재론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또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이론적 입장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요. 근데 그게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아예 그 학문을 다 무너뜨리면서 그 다음에 양명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조선 같은 경우는 뭐가 들어오냐면 유입된 주작이 이미 마음을 중시하는 굉장히 존덕성학파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주작파 내에서도 실천성을 강조하는 학문이 이미 한반도에 유입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퇴계학을 설명할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제 조건으로 하나를 잡아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반도 상황으로 조금 돌아가겠습니다. 주작이 만들어져서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대충은 이해가 가시죠, 그죠? 그리고 어떤 게 들어왔는지 정도만 우리가 좀 큰 틀에서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전성 쪽은 굉장히 다양한 논문들이 연구가 거의 안 된 파트이긴 합니다만은 조금씩 학자들 사이에 아직도 이견들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어쨌든 주작은 큰 틀에서 보면 이론 중심과 실천 중심의 철학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실천 중심의 철학이 한반도로 유입된 것은 확실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걸로만 그냥 조선의 유학을 설명한다면 뭐 중국 주작 중에 그냥 존덕성학파 정도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볼 수는 없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3시까지 가면 되죠. 조금 바쁩니다. 우리가 이제 조선의 주작을 얘기하려면, 특히 퇴계학을 얘기하려면 저는 다시 또 어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주작이 막 유입됐던 고려 말로 좀 가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물 좀 가져오겠습니다. 요즘 감기가 좀 심해져 갖고 이렇게 목이 안 그래도 안 좋은데 계속 이 모양입니다. 고려라는 나라는 우리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왕건이 세운 나라입니다. 근데 왕건이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면 많은 역사학자들께서 그건 아니야 라고 하실 겁니다. 이게 뭐 되게 상식적인데요. 왕건이 고려를 세울 때 2가지를 가지고 고려를 세우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에 왕건의 세력이라는 게 한반도 전체를 지배할 만큼의 어떤 무력이나 부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다른 어떤 지역 호족들하고 손을 잡는 호족 연맹 체제를 통해서 비로소 이제 고려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왕건이 그렇게 결혼을 많이 했던 이유도 뭐예요? 이 호족들과의 어떤 인적 네트워크 관계를 혼인 관계로 좀 꽉 묶어두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것은 뭐 다 아시는 얘기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상과 이념은 뭘 가지고 만들어요? 불교라는 사상을 가지고 고려를 통일해 나가려고 고민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호족연맹체제라는 국가적 시스템과 또 불교라는 어떤 이념적 모델을 가지고 고려를 전체를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기획을 했고, 그걸 훈요 10조에 남겨서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왕들이 받아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고려 말쯤 되면 약 한 5, 600년도 지나버립니다. 그러고 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두 가지의 어떤 그 고려를 하나로 만들려고 했던 시스템이 고려를 완전히 분열시키게 만든 중요한 이유가 돼요. 생각해 보시면 호족 연맹체라는 것은 이미 각각 다 자기 입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나중에 고려 왕실에서 뭐가 다 될까요? 당연히 귀족으로서 행세를 해야 되겠죠. 자기 자리를 부여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그 다음 세대에 자기 자식이 다시 과거 시험 막 쳐갖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계속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냥 나의 자식이나 이유만으로 내 계급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걸 세습이라고 얘기하는데, 고려 같은 경우는 귀족들은 철저하게 세습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게 고려 왕실의 귀족들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리고 근데 이 귀족 시스템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요, 우리 그 조선시대 때 이렇게 보면 생각나는 게, 왕이 자식을 하나만 놓으면 어떻게 해요? 왕비를 며칠 더 들여갖고라도 왕을 몇 명씩 놓게 만들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왕실을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일단 왕이 될 사람이 한 10명이 굉장히 많아야 그 중에 똑똑한 사람을 골라서 그 다음 대역을 맡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왕실을 튼튼하게 하려면 어쨌든 왕자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거는 어떤 가문에 가도 마찬가지가 돼요. 근데 문제는 이런 시스템이 그 왕실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그 귀족 자기들 집단을 유지시켜 나가는 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한데,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왕이 아닌 나머지는 뭐가 돼요? 그 왕보다 한 단계 낮은 귀족으로서 계속 행세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옛날에 보시면 귀족 한 사람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반인들이 어느 만큼 그 경제를 갖다 바쳐야 되는지는 아마 대충 이렇게 상상이 가능하실 겁니다.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근데 이게 100년, 200년, 300년, 400년 가다 보면 귀족들의 수는 늘어나고요, 한반도 전체의 재화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면, 귀족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재산은 그대로 늘려야 되고, 또 우리 아버지가 귀족이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지 못한 셋째, 넷째 입장에서 보면 나도 아버지만큼 재산을 불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힘없는 백성들 걸 빼앗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빼앗다 보면, 우리 이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토지견병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고려 말정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정도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우리 왜 사람들이 왜 그 막 어느 그 공간에 빽빽하게 차 있을 때 우리 뭐라 그럽니까? 야, 입추의 여지도 없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입추의 여지도 없네, 그런 얘기 하는데, 이 얘기는 정도전성이 문제였던 얘기입니다. 고려 말이 되면요,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추 하나를 꼽을 만큼 남는 땅이 없어질 정도로 다 귀족들에게 겸병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 백성들은 노비가 되거나 그 땅을 부쳐먹거나 아니면 그냥 군사 사병이 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붙어 먹고 살아야지 방법이 없어지는 단계가 이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런 귀족들이 철저하게 자기의 어떤 이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모든 어떤 일반 백성들을 부려먹게 됩니다. 우리가 고려에서 조선을 넘어갔을 때요, 고려에서 조선을 넘어갔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은 그 포원정몽조성의 그 피나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유혈이 있었던 걸로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 전체 세계에서 이렇게 그 권력이 바뀌는 과정에서 고려에서 조선만큼 이렇게 그 안정적으로 잘 넘어간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태조 이성계가 가장 했던 그 조선을 세우면서 가장 먼저 처리했던 게 뭐냐면 70%의 땅을 다 일반 백성에 돌려주는 작업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고려 말은 이미 그만큼 썩은 사회가 돼버렸어요. 문제는 근데 그걸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신진사대부들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막 이렇게 유학을 도입해왔던 신진사대부들 입장에서 보면 능력은 내가 훨씬 뛰어난데 귀족들의 자리에 올라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정도전 이런 분들 다 그 이제 일종의 이제 지역에서 올라온 신진사대부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올라갈 수는 없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귀족들이 자기 어떤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어떤 그 귀족들 자체가 이렇게 부패해가는 모습들을 계속 보일 때, 유학자 입장에서 보면 저렇게 썩어가는 것들 어떻게든 바르거나 아니면 이 시스템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문제가 굉장히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근데 이랬을 때 누구라도 이걸 좀 제어해줘야 되냐면 종교라도 그걸 제어해줘야 됩니다. 그죠? 성녀들이 나서서 지금 귀족들 그래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고려 말의 불교는 어때요? 고려 말의 불교는 귀족들과 똑같은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불교의 어떤 팔간회나 이런 어떤 게 행사가 왕실보다 더 크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불교 자기들도 백성대 통을 막 겸병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원을 키워나가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주자학자들 입장에서 보면 안 그래도 중국 주자학이 만드실 때도 보면 불교를 이단화시키면서 만들었는데 고려에 와서 저 주자학을 유입해놓고 보니까 불교가 하는 짓들도 당연히 계획의 대상이고 또 지금 기족제도 계획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그 정도전이나 혹은 뭐 포원정몽주성이나 야한길자나 이런 분들이 그 당시 신진사대부 입장에서 보면 고려 말은 어떤 나라예요? 당연히 계획은 당연히 필요한 나라입니다. 당연히 필요한데 이제 뭐만 남았냐 하면 방법론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계획할 건가? 우리 이것도 되게 상식적으로 많이 나누어집니다. 우리 보면 뭐 어떤 그 회가 이렇게 있으면 뭐 개 같은 걸 해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개를 하는 어떤 회장님이 자꾸 그 개비를 이렇게 사적으로 막 유용하고 이러세요. 그러면 이렇게 전체 모여서 회의를 막 하면 두 파로 딱 갈라집니다. 한 파는 어떤 파예요? 지금 당장 회장 갈아봅시다. 지금 당신이 유효한 게 얼마요? 뭐 이러면서 이제 회장 갈아봅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 어때요? 원래 회장이 나쁜 사람은 아닌데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있고 또 지금 임기도 뭐 3, 4개월 남았으니까 그때 가서 자연스럽게 좀 바꾸고 지금 그때까지 뭘 좀 조금만 준비합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계획은 항상 뭐냐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바꾸자는 쪽하고 또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어떤 그 충격을 좀 줄여가면서 계획하자는 파들이 나오게 되는데 특히 이제 고려말 같은 경우 신진사대부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학자가요. 딴 건 모르겠는데 불사이군을 실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포원정몽주나 혹은 야한길제성이나 이런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이게 왕실성을 바꾸어가면서 새로운 나라를 바꾸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라는 입장들을 굉장히 강하게 견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정도전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이거 지금 확 바꿔야죠. 아예 그냥 나라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굉장히 한미한 무반 세력이었던 그 태조 이성계하고 손을 잡고 어떻게 해요? 조선을 이렇게 제거하게 되는데 이 두 세력 간의 어떤 고려 말의 경쟁이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1392년 âm曆으로 한 4월 달쯤 되죠. 그죠? 4월 달쯤 포원정몽주성이 이제 그 선조교에서 피살되고 그리고 불과 석 달 뒤에 조선이 태조 이성계에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몽주의 죽음 이 문제가 주자학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원정몽주 선생은 어쨌든 피살되셨고요. 뭐 유교적 어떤 이념을 지키다가 실천성을 가지고 자기 어떤 이념과 자기 어떤 이상을 지키다가 어쨌든 이제 그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세력들로부터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한길제 같은 경우는 다행히 그 이방원하고 굉장히 좀 동문서화 관계이기 때문에 차마 죽이지를 못하고 그냥 내려가서 공부를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내려오냐면 그 본인의 고향이었던 구미로 내려옵니다. 내려왔는데 이 구미가 지금으로 보면 낙동강의 딱 중류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낙동의 딱 중류점에 위치하고 있는데 요즘은 우리가 이제 모든 물류가 다 고속도로 따라 움직이지만 옛날에 모든 물류나 사람들의 소통 왕래는 어디 따라 움직여요? 강을 따라 움직입니다. 실제로 이제 길도 보면 강가로 이렇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길을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낙동강 중류 지역에 그 고려 말의 최고의 어떤 석학이자 또 최고의 벼슬을 했던 야한길제선이 내려오니까 어때요? 영남 지역의 강을 따라서 낙동강 하류부터 시작해서 낙동강 상류 지역까지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물론 초기에는 구미를 중심으로 해서 뭐 김숙자성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야한길제성 밑에서 배우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전제자 때가 되면 그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지게 됩니다. 삼전제자쯤 되면 이렇게 안동지역부터 시작해서 저 밀양까지 큰 범위를 이루면서 이 사람들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분들은 누구의 이론을 가지고 공부할까요? 당연히 정도전처럼 이렇게 어떤 그 훈구 세력의 이론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론을 갖고 공부하냐면 바로 불사이군의 실천성을 가지고 실천했던 포원정몽주의 정신과 야한길제의 정신을 배운 학자들이 처음에 조금 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영남 지역에 확 넓어지게 됩니다. 한 100년쯤 지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선비들이 뭐를 이루었다 그래요? 숲을 이루었다 그래서 초기 사림이 여기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림이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림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뭐를 강조하냐면 많이 씩씩거리고 이렇게 경전 다 외우고 다 배워봤자 필요가 없더라는 겁니다. 뭐만 해도 돼요? 소학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소학만 알고 그걸 실천만 하면 얼마든지 도덕적인 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실천성을 강조하는 입장들이 영남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그걸 우리가 초기의 영남 사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살인들이 이제 실천성을 강조한 철학을 만들게 되는데, 문제는 이런 분들은 한 100여 년쯤 지나면 어떻게 돼요? 야한 길제는 왕치성을 가지고 있는 고려의 신화였지만 그 이후로 다 누구예요? 조선의 신화들이니까 한 100년쯤 지나면서 이분들도 이제 다시 중앙정계 진출을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기하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나라를, 도덕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한 친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중앙정계로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진출하는 과정에서 다시 싸움이 정도전의 후예들하고 훈구세력이었던, 그리고 포원정몽주의 어떤 정신을 이었던 영남살인과 다시 약 100년 만에 2차 대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중앙정계 가면 맞아 죽고, 중앙정계 가면 맞아 죽고, 한 100년 동안 계속 맞아 죽습니다. 이건 웃을 일은 아니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그때 알고 있는 조광조생도 맞아 죽고, 김경필 부관 참시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이게 한 4대 사화 과정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때요? 옛날에 드라마, 여인천하 드라마, 요즘 젊은 친구들 잘 모르던데요. 여인천하에 나오는 문정화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윤임하고 윤원영까지 완전히 척살되고 나면, 비로소 어때요? 누구로 가요? 선조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조 때가 되면 완전히 중앙정계는 살인들이 지배하기 시작을 하고, 이 살인에 의해서 조선 끝까지 살인이 다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낙동강은 영남 살인을 키운 거 아니고요. 조선의 실천철학을 키운 거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키워진 사람들이 이후에 400년의 조선의 정신적 역할을 계속 만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간과하고 지나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최종적으로 결합된 사람이, 이걸 최종적으로 받아들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퇴계이황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퇴계학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 두 가지를 꼭 봐야 된다. 하나는 어떤 주작이 조선에 들어왔는지, 두 번째는 뭐예요? 퇴계가 잘 아시는 것처럼 1501년에 태어나서 1570년에 돌아가시는데, 퇴계 선생의 강학기를 우리가 1551년부터 봅니다. 요거는 조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지금 퇴계 기한길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가 이제 퇴계 선생이 완전히 관직에 대한 의미를 다 버리고 내려오기 시작하실 때거든요. 그래서 한 2, 3년 전부터 강학기를 보는데, 요 강학기 때 가장 핵심적인 저는 사건을 뭘로 보냐면, 퇴계 이황성의 셋째 형이었던 이해 선생의 죽음입니다. 옹계 선생의 죽음인데, 옹계 선생이 어쨌든 윤영을 모함으로 유배가다 장독으로 사망하십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퇴계 선생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퇴계 이황성은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위치에 있는 분이냐면, 학문적인 걸 떠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살인들이 중앙정치 진출하다가, 왕도정치 실화에 중앙정치 진출하다가 맞아 죽고, 중앙정치 진출하다가 맞아 죽고, 중앙정치 진출하다가 맞아 죽고, 목숨을 걸고 어떤 왕도정치 실현했던 사람들이 이 영남에 막 늘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제일 마지막에 누구예요? 형의 죽음까지 보게 됩니다. 그러면 퇴계성 입장에서 보면 뭐가 가장 문제로 떠오르냐 하면, 이렇게 선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 사람들 같은 사람을 후대에 길러낼까 하는 고민도 있고요. 이 사람들의 정신을 주장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정리해주고 인원화해주고, 또 이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어떤 방식의 어떤 새로운 철학들을 만들까 하는 게 퇴계이황성이 가졌던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퇴계생은 주자서 절호 편찬하고요, 자성론 만들고 사단 칠정 논쟁이 쭉 진행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퇴계생은 딱 요 세 가지 문제의식으로 저는 집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거는 조금 더 고민들이 많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퇴계를 바라보는 관점인데요. 퇴계이황성의 문제의식은 뭐냐면, 사화에서 희생된 인물들의 실천성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 건가가 퇴계이황성이 가졌던 가장 큰 문제의식일 거다. 이 고민은 퇴계이황성이 마지막 형의 죽음을 보면서 완전히 학문 시스템으로 돌아왔을 때 퇴계생이 처음 공부했던 게 주사서 전료 편찬부터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심경에 대한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해요. 이런 것들 보면 이게 사회에서 희생된 인물들의 실천성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 건가 하는 고민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1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목숨을 건 실천성을 어떻게 이론화해서 확보하고 악을 어떤 방식으로 누를 수 있을까가 퇴계생이 가졌던 가장 큰 학문적 고민이었을 거다. 세 번째 뭐냐면,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기억하고 메모리를 해서 그 다음 세대에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 세대도 계속 나오도록 만들 건가 하는 것들이 아마 50대 퇴계생이 가졌던 가장 큰 고민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보면
요게 이론 영역으로는 어떻게 확보되어 들어가냐면 사단 칠정 논쟁이 바로 그렇습니다. 사단 칠정 논쟁에서 고본 기대성 입장은 제가 뭐 요 뒤에 저것도 있습니다만은 고본 기대성 입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장 주작을 정확하게 이해한 철학적 체계입니다. 주의가 그 불교와의 이론 시스템 속에서 1130년 태어나서 1200년 그때 주작을 만들 그 당시의 문제의식을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이 고본 기대성이고 율곡이입니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존재론 중심으로 그 리기론을 이해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단 칠정을 성과학으로 딱딱딱 떼는 게 좀 이상합니다. 근데 태계성 입장에서 보면 이 선한 사단이 그대로 어떻게 칠정으로 발현시켜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기존의 주의가 가졌던 고민하고는 전혀 다른 고민입니다. 태계의 고민은 사화 과정에서 돌아가셨던 이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론화시켜서 헌창을 끈가에 대한 고민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사단 칠정을 통해서 선의 악을 좀 직접적으로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이론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퇴계성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단 칠정 논쟁의 끝까지 흐르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선악의 실천성을 강조하는 이론적 틀이 그대로 끝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초기에 공격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끝까지 퇴계성에 견지하는 건 뭐냐면 어쨌든 선한 리가 악을 계속 통제하고 제어하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론화해서 확보하려는 노력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선생님 그렇게 가면 잘하면 선불교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조금 놀라면서 또 이론을 물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계성의 고민은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퇴계성의 신경부주를 유난히 강조했던 이유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은 신경부주가 다 문제되는 건 아니고요. 뒤에 보면 그 존덕성 제명장이라고 해서 오징이 존덕성 제명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내놓은 부분을 퇴계성이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일원화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나오는 핵심이 뭐냐면 바로 경입니다. 그러니까 신경부주를 통해서 항상 이렇게 마음이 그 도덕을 행할 수 있는 이론적 준비가 딱 되도록 만들고 그게 가장 어떤 그 시스템으로 가장 잘 어떤 이론화되어 있는 책이 바로 신경부주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실천한 경공부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신경부주가 강조돼야 되는데 신경부주를 쓴 황동정민정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월전조목성이 이 사람 좀 문제 있는데요 라고 비판해 오니까 깜짝 놀랐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계영성이 끝까지 신경부주에 대한 자기 입장을 버리지 않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요. 이거는 뭐냐면 신경부주를 통해서만 어쨌든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공부와 실천성과 이런 걸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건 이론 영역은 아닙니다만은 태계이황성의 서원보호운동입니다. 이분들을 희생된 분들을 헌창하고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원에 배양하고 그분들 같은 사람을 그 서원에서 계속 길러내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에서는 태계이황, 물론 주세봉생에서 처음으로 그 서원이 뭐 세워지고 이렇게 되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태계이황 선생이 와서 조선의 서원이 중국의 서원과 전혀 다른 방식의 서원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렇습니다. 이게 그 제가 서원 얘기만 먼저 좀 하고 아까 처음에 이런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1624년 7월 3일에 그 계안일록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이때 보면 그 지금 예안 지역에 가면 예안의 가장 대표적인 그 수문서원이 그 당시에 이제 그 도산서원이 있었고 역동서원이 있었고 예안 한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기록이 뭐냐면 거접이라는 걸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거접이 뭐냐 하면 그 지역의 유생들을 과거에 합격을 마시키기 위해서 그 지역의 모든 어떤 선현들이 나서고 그 지역의 모든 기관들이 나서서 일종의 어떤 유생들을 한 15일이나 혹은 한 달 정도를 어떻게 해요? 숙박시켜가면서 굉장히 열심히 가르치는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역동서원도 모든 식사를 다 대기로 하고요. 장소는 예안 한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관에서도 굉장히 많은 어떤 그 물자 지원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 예안 지역의 모든 유림들이 다 나서서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예안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학생들의 어떤 유생들이 그 다음에 과거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작업들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지리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럴 건데 옛날 역동서원 자리에서요, 예안 한교까지가 한 1km 조금 더 됩니다. 1km 조금 더 되는데 이거를 아침, 점심, 저녁을 밥을 내서 이렇게 달구지로 끌고 갈 걸 생각하니까 한 몇 번 해보니까 그 역동서원 노비들이 죽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게 그 당시 이제 역동서원 원장이 좀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어차피 뭐 공간도 똑같잖아요. 예안한교나 역동서원이나. 그래서 역동서원에서 그러면 거접을 진행하는 걸로 해서 밥 날라주기 힘드니까 여기서 밥 먹고 여기서 공부하게 하라. 라고 했다가 바로 탄핵당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서원은 거접을 지원해 줄 수는 있어도 거접하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이 당시에 모든 서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분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퇴계 선생이 이제 그 서원 복원을 처음 할 때요, 이 고민들을 하세요. 성주에 영봉서원이 처음 만들어지는데, 영봉서원이 처음 만들어질 때, 그 당시 이제 노경민이라는 그 이제 성주부사가 퇴계 선생한테 보내서 누구를 배양할까요? 근데 문제는 그 당시 이제 이 영봉서원을 건립할 때 성주의 신문 중에서 돈을 엄청 많이 냈습니다. 당연히 성주의 신문 중에서는 돈을 엄청 많이 되니까 누구를 배양하고 싶겠어요? 그 다음에 고려 말에 이제 이존현생이나 이런 분들을 배양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근데 퇴계생 입장에서 보면 노경민 선생이 뭐라고 하냐면 서원은 딱 요 기준에 맞아야 된다. 도학의 뜻에 전념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인을 배양할 때도 반드시 도학을 위주로 해야 된다. 이게 그래서 이때 김경필 선생하고 이존현 선생을 같이 배양을 하기로 했는데 퇴계이왕생은 어쨌든 김경필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던 거고 성주이 씨 집안에서는 이존현을 배양을 하려고 했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되게 웃기게 배양이 됩니다. 이렇게 칸막이를 쳐서 이렇게 배양을 했는데 퇴계 선생은 서원에 이존현이 배양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이 패배의식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원은 누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아무리 유명하고 슈퍼스타고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이존현 선생에 대한 어떤 고려 말의 지금 다 이해하더라도 결국은 서원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유학의 자기의 도학 체제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배양돼야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동서원 배양 때도 이 문제가 나와요. 역동서원은 주로 이제 그 광산김씨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 서원이 설립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김부련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퇴계선생한테 가서 묻습니다. 역동서원을 누구 배양할까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주의, 정호, 정희천 이런 분들 쭉 배양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는 퇴계선생이 뭐라 그러냐면 공자, 맹자, 뭐 주자, 정자 이런 분들은 너무 멀어서 직접 모범을 삼기 어려우니까 바로 우리 지역과 관련된 이분들을 바로 배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조선의 서원은 중국 서원은 완전히 달라지는 게 이 부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퇴계이왕생의 이 두 가지 기준에 따라서 그 중국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서원들을 보면 다 공자, 맹자, 주의 이런 분들이 그냥 다 공통적으로 배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교나 서원의 배양 인물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조선은 반드시 그 지역과 연고가 있는 분을 배양하게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공자나 맹자처럼 너무 성인 같은 분들보다 어때요? 직접 내 앞에서 이렇게 우리 앞세대에서 실천하고 사셨던 분들의 삶을 그대로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퇴계성의 서원 운영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의 서원은 어떤 경향을 나타내게 되냐면 조선에 배양된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이렇게 되면 그 동네에 살다 보면 우리 할배 친구가 서원에 배양되어 있고요. 내 친구 할배가 배양되어 있기도 하고 우리 서성이 배양되어 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도 서성처럼 하면 또 서원에 배양되고 나도 성인 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해요? 조선 후기 사회를 세계 최고 수준의 어떤 그 유학으로 침잠시키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로 작동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될 때요. 중국에서 태클을 굉장히 많이 넣었습니다. 2019년에. 5월달에, 이게 7월달에 이제 등재가 됐는데 5월달에 이코머스가 발표를 하고 나니까 중국에서 서원은 중국이 먼저인데 왜 조선의 서원이 먼저 이렇게 등재가 되냐라고 왔을 때 그때 우리나라 문화예청에서 대응했던 말이 그겁니다. 중국의 서원은 어떤 이념이 그 공동체까지를 다 이렇게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기여하지 않았지만 조선의 서원은 퇴계이왕생의 이런 어떤 그 배양 원칙에 따라서 조선의 서원이 조선 후기, 중후기 때 그 전체 어떤 조선에서 작동했던 원리들을 보면 이거는 세계에서 다른 어떤 서원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고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대응했던 겁니다. 그래서 조선의 서원은 중국 서원하고 다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정확하게 좀 알고 이렇게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여기에 정신적 모토가 되는 가장 중요한 서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사실은 도산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후로 했던 그 서원들의 활동 영향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다시 새겨봐야 된다. 조선 후기 어떤 역사에서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런 거고 제가 지금 사단 7청은 다 얘기를 못 하겠고요. 마지막에 이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퇴계성 이론화 영역에서 뭐를 좀 고민하고 계셨냐면 사단 7청 논쟁에서 고봉 기대생의 입장은 존재론적 리기론에 따라서 마음을 좀 해석해달라. 안 그러면
네가 바란다라고 하면 네가 막 움직이는 이런 방식들을 선생님께서 얘기하시면 그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주위의 보편 원래 어떤 그 리기론하고는 이론적 차이가 많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지금 하단이 다르고 칠정이 각각 다르다면 마음에 정감이 두 개나 존재하게 되는데 그 이론적 어떻게 설명하실랍니까? 이런 어떤 그 직접적인 저걸 가야 합니다. 근데 요랬을 때 퇴계 선생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어쨌든 어떤 방식이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선과 악을 명시적으로 좀 구분해야 되는 건 확실하다. 이게 지금 칠정 속에 사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칠정은 선인지 악인지가 잘 구분이 안 갑니다. 근데 퇴계생 입장에서 보면 사단이나 선한정을 딱 빼내고 나면 어쨌든 칠정은 악에 가는 근거로서 이렇게 도외시하고 사단을 계속 발현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내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퇴계생은 기본적으로 관심 영역이 사람의 도덕적 행위에만 딱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퇴계 선생의 리기론 같은 경우는 주자학의 리기론하고는 좀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주자학의 리기론은 우주의 삼라만세의 보편적 존재론을 설명하려고 했다면 퇴계 선생의 이기론 같은 경우는 사람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요청적 개념으로 리기론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핵심은 뭐냐면 선악을 철저하게 다른 존재로 구분하고 선이 악을 직접 제거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만드는 게 퇴계학의 가장 중요한 학문적 입장이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자학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의 새로운 어떤 한국적 주자학이 만들어지고 있는 지점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론적 특징들이 보면 리와 기는 존재론적으로 보면 리가 기는 늘 합쳐져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상도 리기론에 합의해야 되고 사람도 리기론에 합의해야 되는데 이게 선과학의 근거가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떼놔야 됩니다. 선과학이 하나로 붙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리기론을 주의처럼 존재론의 근거로 사용하게 되면 늘상 붙어 있는 것들을 강조할 수밖에 없지만 퇴계생처럼 이걸 선악의 근거로 차용해 오게 되면 리와 기는 대별적 관계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관계들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단과 칠정도 각기 선과 악의 다른 정으로 이렇게, 물론 칠정은 악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악의 근거로서 칠정을 설정하고 순수하게 선한 것은 사단으로 설정해서 마음 전체를 사단으로 계속 만들어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으로 퇴계성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면 주자학과 다른 퇴계학이라고 얘기할 때 특징을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존재론보다는 심성론 중심으로 존재론, 리기론을 요청하는 철학적 특징을 보인다. 두 번째는 심성론 영역에서는 리와 기는 구분되고 리의 실천성과 적극성이 강조되는, 그래서 굉장히 강한 실천성을 요구하는 철학적 입장을 퇴계학이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발이라는 말이 사실은 주자학 보편적 체계에서 성립될 수 없는 말입니다. 리가 발할 수 없거든요. 근데 퇴계 같은 경우 이걸 통해서 실천의 근거를 확보하고 목숨을 걸고 실천을 실현했던 살인들에 대한 어떤 그 실천성을 이 리가 이렇게 실제로 악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함으로써 이걸 확보해내려고 했던 게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특징입니다.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구상에 엄청나게 많은 윤리학들이 있습니다. 또 도덕 철학들이 있고요. 근데 제가 철학을 전공하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서양의 어떤 많은 윤리학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제가 보편적으로 얘기해서 큰 틀에서 말씀 죄송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 이렇게 인식론적 철학론입니다. 이게 몸의 실천성을 직접 어떻게 담보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학이 실천성을 유난히 강조하는 철학인데 그 중에서도 이론적으로 가장 강력한 실천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지구상에서 퇴계학이 가장 강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양명학과는 또 다른 관점에서 어떤 그 퇴계가 가지고 있는 실천성이 담보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양명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되냐라는 얘기는 또 하려면 좀 길어지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주자학 내에서 퇴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주자학의 넓은 프리즘 속에서 가장 강력한 실천성을 담보하고 있는 철학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첫 번째 했던 질문을 제일 마지막에 답을 하겠습니다. 왜 1000원짜리에 들어갈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인가? 저는 보통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실은 그 퇴계학이 가지고 있는 실천성은 그 다음 영남학파나 퇴계 후학들을 통해서 굉장히 강하게 발현됩니다. 그리고 그 율곡학이 비록 일정 정도 어떤 그 대별적 개념에 가있긴 했었어도
퇴계 철학이 가지고 있는 이 실천성은 조선 유학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스탠다드로서 이렇게 작용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그렇게 실천성을 확보한 사람들이 나라에 무슨 일만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앉아서 경전을 읽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행동하고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퇴계선이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실제 나라를 구하는 의병들의 어떤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좀 퇴계학을 통해서 평가돼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굉장히 관심 갖고 있는 게 영남 만인소입니다. 1792년 이게 나라가 이렇게 좀 흔들흔들하고 또 국가가 이렇게 올바른 당위로 가지 않았을 때 영남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쨌든 자기가 배운 것들을 실천으로 엮어내는 데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과 고민을 하는데 그게 1792년 언로가 살아있을 때는 만인소 운동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7번의 만인소 운동이 다 영남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영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영남 만인소 운동, 두 번째 영남 만인소 운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자 신흥 영남 만인소입니다. 이거는 유교적 올바른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영남 사람들의 굉장히 강력한 실천이었고요. 실제로 첫 번째, 세 번째가 그렇고 두 번째 만인소가 뭐냐 하면 서울 철폐 만인소입니다. 이건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는데 이후에 전국화되는 현상을 보여요. 이것도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서원 철폐 반대 만인소, 대원군 봉환 만인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881년 영남 만인소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나라가 국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요? 언로가 살아있을 때 계속 언로 활동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1884년 복제개혁 반대 만인소를 올리다가 결국은 더 이상은 언로가 살아있을 수 없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어디로 가요? 그 실천력이 그대로 의병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885년 의병운동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쭉 의병운동이 이어지다가 그 의병운동이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독립운동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 이러한 전체 어떤 실천성의 정신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 라는 답은 제가 퇴계학에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고 또 올바른 길을 향해서 먼저 실천부터 하는 이런 어떤 한국말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 실천성이 어디서 확보되었다고 봐야 될 건가 하는 부분은 저는 여전히 퇴계학의 이론적 근거로부터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우리가 논리로 증명하고 논문을 쓰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복잡하고 다양한 적이 있겠지만 좀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천성, 또 우리의 정신, 또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들 어떤 방식으로 이어나갈까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늘 좀 1,000원짜리 지표를 보면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퇴계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입장은 뭐냐면 가장 주자 선생답게 주의 선생이 고민했던 것들을 가장 어떤 실천 영역에서 최대치로 뽑아냈던 어떤 학문을 시스템을 뽑는다면 저는 그거는 여전히 퇴계학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자학의 전성사에서 퇴계에 가지고 있는 영향 범위가 주자학과는 좀 다르게 다시 해석돼야 될 굉장히 많은 영역들이 존재하고 이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서 다시 좀 퇴계를 해석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